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거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본인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또 경제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집안 단속 대 집안 갈등.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간의 정책 공방도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서 잇따라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대선 자금을 관리할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윤석열 후보, 또 이준석 대표의 갈등도 앞서 보신 대로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당과 정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형식적으로도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이 실망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도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질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쓴소리라고 보여지고 특히 네. 이제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크게 국민들에게 환호받을 만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뭔가 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표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행동이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위기감의 표현이 더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과 정과 좀 차별화한 대목으로도 볼 수도 있고 기민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듣고 또 장 교수님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가급적 그 해당 지역에 지역 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올해 예산도 이미 다 떨어져가지고 주로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런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 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주권주의 또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조금 신속한 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책특권 부분도 그렇고 위성 비례정당도 그렇고 자신이 제안한 어떤 핵심 정책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아까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왜 저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소상공인 단체분들이 무기한 지금 농성하고 계세요. 왜냐? 올해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이 20조였는데 내년에는 6조로 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무척 화가 많이 나 계시다. 내년에 소상공인들의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큰일 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뭐 당과 또 정부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답답함과 조급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답답하냐?
본인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는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하면 집행이 바로바로 됐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정책을 바꿔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 보이고요. 지지율이 생각만큼 못 치고 올라가니까 이러다가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조급함의 발로다. 그래서 일단은 여권의 장악력을 좀 높이기 위한 경고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답함과 조급함의 표현이었다. 사실 지지율도 좀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로서 어떤 좀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한 그런 의도로도 보이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전체적으로 당의 운영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리더십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당과 호흡을 맞추면서 가능한 한 당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네. 지금 후보되고 나서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선대위에 대부분 당의 이제 인물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실망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지 않으면 이 국면을 타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당의 주도권을 쥐고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선 국면에서 당의 대선 후보와 또 당의 관계는 잠시 뒤에 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얘기할 때 또 비슷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예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손실보상 50조 원 관련해서 아예 당장 전 국민한테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거든요. 이런 행보, 또 MZ세대와의 소통 행보, 말씀하신 금에 지금 어쨌든 지지율에서 추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거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굵직굵직한 공약들은 당 정책위와 정밀하게 정교하게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딱 화두를 던지고 나면 당 정책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따로 도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역지원금 우리가 전 국민한테 줍시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당에서는 대략 이틀 후에서야 입장이 나왔고 아직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 정부, 후보 따로 논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자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해주자라고 한 것에 대한 하나의 맞대응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비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냐 이런 건데 네. 과연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분들은 어떤 지원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다 또 특검 같은 경우도 조건부 특검에서 좀 더 나아가서 수사가 미진하면 예외 없다라는 걸로 이를테면 또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거리낄 게 없고 문제될 게 없는 상황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모든 걸 소상히 밝혔고 진실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여론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이슈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대선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면 돌파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 수사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왔다는 여론이 있고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 못 믿겠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하면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의만 있지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후보가 제 입장은 분명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특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건부입니다. 앞에 해놓은 단서를 보면은요.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린 후에
이 충실이를 어떻게 양적으로 계산할 겁니까? 또한 일정 정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 일정 정도를 어떻게 계량화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 결국은 나는 특검에 반대하지 않아요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회피 작전이다. 결국엔 이거는 조건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 결국엔 특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건 여기에 이제 대한 답변은 장 들어보시네요. 교수님의 예. 생각이신 거고 이재명 후보는 받아들일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건부 특검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야당에서 조건부 특검이 아니고 특검을 하려면 대장동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만 특검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은행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빼놓고서 예를 들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것만 한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특검을 하게 되면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하나은행 관련된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SK 심지어는 SK 관련된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특검 안에 포함되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조건이면 조건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특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결과 곧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나면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볼 거라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수사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저는 특검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따가 또 국민의힘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 하겠습니다만 참 원팀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지금 이제 후보가 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면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는데 누가 한 얘기냐면 초선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냐면 외부 인재 영입하자, 청년이 주도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결국 중도 확장을 하자는 건데 이제 진보 진영의 인재풀이 상당히 적어졌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진보 진영이 거의 와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지지층들이 많이 등을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 없어서 인재 영입을 외부에서 새롭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와 저런 분까지 이재명 후보를 돕네? 라고 감동할 만한 분이 별로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내부 단속인 것 같아요. 지금 후보만 뛰고 있습니다. 지금 당과 다른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이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어려움에 빠지면 한마디씩 좀 던져서 도와줘야 되는데 후보만 막 나가고 오히려 당에서는 잠깐만요. 지금 그거는요.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예산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목 잡고 있거든요. 내부 단속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또 추진력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장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 대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답답해요. 진짜로. 당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줘요. 아니 뭐 당정이 적극적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 잡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특성상 추진력 있게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이슈도 던지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당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이거 따로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또 던진 이슈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100% 그걸 따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하나로 가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영입 인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 교수가 얘기했던 걸 좀 더 확장시키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정말 실용적으로 필요하다면 영입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이 실용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이라도 저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뭔가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전면에 내세워서 물론 뭐 그게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좀 신선함을 보일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후보 입장에서 답답하다고 또 볼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해서 CCTV도 공개하고 또 김혜경 씨 목소리도 좀 공개했는데 논란이 여전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둘러싸고 또 이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캠프 측 연루설도 제기하고 있는데 양쪽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네.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캠프 측의 희망과 또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조직적인 세력들 간에 그러한
무관치는 관계가 무관치는 않았을 것이다.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인간 품성이나 됨됨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어디서 헛소리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소문이 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이나 두 분 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것 자체가 가짜뉴스 유포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조직적인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세력들과 국민의힘 측이 관계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캠프에서 뭐 만세를 불렀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만세를 불렀다. 본인이 봤습니까? 본인이 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제가 확인할 수가 듣기로는 없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예.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상당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재원 의원도 어떻게 여당의 대선 후보 부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부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냥 김재원 의원이 아니고 한 평론가로서 어떠한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한 곳은 당의 최고위원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절합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발 이런 것 가지고까지 서로 공격하는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로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직함을 소개해드리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이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긴 합니다만.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장 교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일단 안민석 의원은 이제 사실은 이게 확인된 건 없잖아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런 잘못된 왜곡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한 건 맞고 그 유포의 일정 부분 어떤 그 조직이나 세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 현재 선대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는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장 교수 지적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요 본인한테 만약 본인의 품성이나 인간 품성이나 됨됨이 문제를 얘기했다면 본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부부간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제가 이 얘기를 그냥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이제 형수 관련된 욕설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상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에 대해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머니에 대해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것에서 아들 입장에서 화가 나서 한 얘기 물론 그 욕설을 했다고 제가 뭐 옹호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과 지금 부인이 다쳐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해서 그거 119에 신고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거 이걸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됨됨이를 얘기하고 인간 품성을 얘기하고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치인의 도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최고위원으로서의 품성 됨됨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이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한 이른바 가짜 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제가 야권을 지지하는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의심이 많이 가고 비판할 지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것을 반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추측이고 저의 상상이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일단은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한 또 부인에 대한 저런 공격들은 바람직스럽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게 사실관계를 최대한 다 밝히잖아요. 집안에까지는 CCTV가 없어요. 집안에 있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119에 신고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구급차에 탄 모습까지 저는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부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잘 해결돼 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네. 마치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 많이 있습니다. 괜히 이런 거를 갖고 비판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다른 손가락질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평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얘기할 때 당과 대선 후보가의 어떤 신경전, 이런 주도권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윤 후보, 김종인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온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이쪽 저쪽 어느 쪽도 아니고 늘 국민 하나만 생각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가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용주의 그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소방수, 실용주의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이제 러브콜을 보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계기가 되면이란 또 단서를 붙였어요. 사실 대선 국면에서 김 전 위원장 발언은 좀 곱씹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계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일정 부분 수용되면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기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측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제안이 있을 겁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생각과 어떤 그 태도가 명확하고 분명한 분이고 잘 바꾸지 않는 분이세요. 본인의 원칙과 맞지 않으면 뭐 그냥 가차없이 그냥 떠나는 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100%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제안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봐요. 열린 마음으로 나는 기다릴 테니 내가 전달한 그 제안에 대해서 답을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그럼 상당히 윤 문제인데. 후보와 윤 후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단독 체제 오케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측근들이 이렇게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핵심 측근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고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저 사람은 선대위에 넣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최소한의 체면은 세워주고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주고 그 밑에 상임 선대위원장 자리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한테 주고 원래 총괄 선대 본부장 자리는요 딱 한 명이 딱 장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4-5개로 쪼개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권한을 다 분산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상당히 선대위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지금이야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지지율 그대로 가면은 선대위가 직할 체제로 안 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효율적으로 선거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지지율이 항상 높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따라오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져서 막 박빙이 되고 이렇게 뒤바뀌면은요 선대위부터 손봐야 합니다. 왜 저러한 구조를 고집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당규상, 당헌상 윤석열 후보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연결해서 오늘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발언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을 안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긴급 회동을 해서 한 40분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요점은 뭐냐면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이제 물밑의 어떤 흐름 때문에 신경전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죠. 좀 지켜보겠습니까? 뭐 저는 그게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선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재정을 이제 다 움직이고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될지 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선 자금의 어떤 곡간제기 역할을 하는 그렇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필요해서 돈 주세요, 저기 필요해서 돈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컨대 선대위에 중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누가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을 아마 이제 계속 한 총장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갈등의 요소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캠프 측과 일정 부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40분 동안 이제 대화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저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합의가 100% 이루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지 않다고 하는 건 이 공동의 인식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을 거다. 다만 그것이 100%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긴급 회동에서 어떤 얘기 나갔냐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합의점을 도출 중에 있다. 윤석열 후보는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까지 나온 상황인데 물론 이제 YTN 정치부 기사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또 권성동 의원 쪽으로 또 힘을 싣고 있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시점을 보면은요. 네. 이견을 조율하고 좀 논의하는 단계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사소한 갈등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대위가 제대로 잘 빨리 출범하느냐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 위원장으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딱 한 4가지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좀 불편해하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느냐 안 맡느냐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김종인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을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에 대한 신뢰가 아주 굳건해요. 그렇다면 선대위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배치시킬 것이냐라는 것과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중히 써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중히 쓸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총장 자리가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교체되느냐 안 되느냐 이 4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언제쯤 출발하지? 갈등 없이 잘 선대가 마무리됐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내정된 권성동 사무총장이 내정된 게 이제 맞다면 어떻게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뜻을 존중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러한 흐름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권성동 의원이 아주 중진으로서 상당히 정치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조율해 나갈 거다. 그래서 후보의 뜻을 선대위에 집행시킬 수 있는 측근이 사무총장 가는 것은 맞다. 그 이전의 선대위에서도 항상 이런 식으로 사무총장 자리는 후보의 뜻에 따랐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0시 56분을 넘겼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대통령한테 축하난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된 분들한테 다 축하난을 보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그냥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 전에 이미 한번 약속을 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취소하는 바람에 그게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나중에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에게는 난을 보내는 축하난을 보내는 아주 통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상적인 것이고요. 네. 약간의 뭐 시일 차이는 있었지만 대통령께서도 덕담을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건강 챙기시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된 만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부분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엄정한 네. 중립을 지켜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저거는 보십니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다 민주당 전 현직 의원이에요. 국무총리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죠.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행안부 장관 전해철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거 선거 관리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성의를 좀 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침 또 현 정부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저 발언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당연히 중립을 지킬 것이고요. 또 장관들도 그런 부분에서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차관이었나요? 본부장이었나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통령이 막 화를 내셨잖아요. 네. 절대로 그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또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국민의힘 유튜브가 옳은 소리죠. 거기에 오징어 게임 패러디 영상이 올라왔던데 잠깐 좀 보여주시면서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네. 보셨으면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보니까 역풍도 있고 약간 댓글이 우호적이지만 않더라고요. 상당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좀 억지로 저러한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젊은 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건데 댓글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이상해, 어색해, 오그라들어 이런 거거든요. 과연 저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뭐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찍은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댓글에 많은 부분이 뭘 비판하고 있냐면요. 이준석 대표가 자기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나서줘야 되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당이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 게임 보면 마지막에 지금 주인공으로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자기 정치하는 거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선 전국에서는 대선 후보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고 대선 후보가 초점이 맞춰주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대표가 자꾸 이렇게 나서서 뭔가 본인의 정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거는요.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의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고 있다. 대표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견인해내기 위한 또 이준석 대표의 노력도 가상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노력이 가상한데 주인공은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제 패러디물도 예컨대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지만 주인공으로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좀 궁금했는데 사실 이 영상 보시면서 디귿, 지읒, 이응엔 뭐의 추격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디지털 정당위를 추격한 그 초성 발음입니다. 자, 이 영상과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홍준표 의원이 개설한 청년의 꿈하고도 좀 대비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꿈 사이트를 공개를 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직접 질문을 받고 답을 했거든요.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시는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홍준표 의원의 이 청년의 꿈 사이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질문인 거예요. 탈당 후 대선 출마해 주시면 안 됩니까?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아래도 있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이제 예전에 본인이 유튜브 하면서 주로 했던 청년들과의 소통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번에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이런 청년 플랫폼 만들어서 청년들과 소통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런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여요. 저는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쨌든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청년들의 지지를 계속 끌고 가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자산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저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화로 나온 것만 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큰 걸로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홍준표 후보한테만 지지를 하고 나중에 안 오면 그건 결국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청년들을 본인의 지지로 끌어올을지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답변들이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은요 청년들과 좀 소통하려는 모습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수 우파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 진영의 외연 확장이다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약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홍준표 후보를 선대위에 모시려고 몇 번이나 저번 주에 연락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께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나는 다른 생각할 힘도 없고 그러한 뭐 상상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연 확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홍준표 의원의 역할을 좀 추후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자, 대선 후보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모병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데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모병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언제 시작할 거냐 문제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심상정 후보가 2030의 징집을 소멸되고 병사 계층에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2030이 시작이 될지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모병제로 가는 것은 대세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투 양상이 병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사들은 최소화하고 첨단 장비를 통해서 전투를 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술 전략이 뛰어난 어떤 군사 한 명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전술 기술과 군사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시점으로 본다면 언제 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병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요,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자인 20대의 남자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년 2023년부터 2만에서 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어떠한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대체 복무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2023년부터. 예를 들면 병역 특례 제도 없애고요. 의경 차출 없앱니다. 이렇다면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현역 장병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건데 심상정 의원의 저런 한국형 모병제 모델로 하더라도 대략 연 3조 원이 더 들어가요. 이 비용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경항모 그것도 좀 예산 줄이고요. SLBM 그 예산 그런 것도 다 줄여가지고 인건비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판단해봐야 하겠지만 모병제는 갈 수밖에 없는 예정된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